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최근 사흘간의 집중호우로 충청과 경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오송에선 도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 19대가 고립돼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비는 앞으로 최대 더 200mm 더 올 것으로 보여서 추가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톱10은 집중호우 소식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말 뉴스 탑10 뉴스고수 4분 소개합니다. 네, 주말 뉴스 탑10 첫 번째 뉴스도 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거센 장맛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산사태 여파로 도로가 끊기고 무너진 지붕과 태양광 패널이 마을 진입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던 경북 예천에서는 새벽부터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주택이 매몰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마을 외에도 고학리와 백성리 등 3곳에 주택 7가구가 매몰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은 오후 4시 기준 8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장비 146대와 인원 400여 명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곳곳이 끊기면서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사고 현장 접근을 시도했지만 길이 끊기고 많은 토사가 쌓인 탓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많은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는데요. 피해 신고도 이어지는 만큼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장맛비가 집중된 충청 지역 피해도 컸습니다. 충북 괴산댐이 원류하면서 하류 지역 주민 3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요. 충북 오송에선 도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현재 차량 19대가 고립됐는데 수색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추가 인명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신선미 기자가 충북 괴산에 나가 있습니다. 신 기자, 비가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수전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엔 시간당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잠깐 잦아들었다가 다시 급격히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괴산댐 물이 넘치는 원류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6시 반쯤입니다. 최대 방수량인 초당 2,500톤보다 많은 비가 유입되면서 원류한 건데요. 원류 수위인 137.54m에 도달하면서 결국 물이 넘쳤습니다. 괴산군은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고 새벽 시간 괴산댐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피한 괴산 주민은 1,9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괴산댐에서 방류한 물이 유입되는 충주 지역에서도 주민 1,1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전 9시 반쯤 다행히 원류 현상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피신 중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괴산댐에 A급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는데요. 원류하더라도 댐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혹시 모를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지금까지 충북 괴산의 누적 강수량은 300mm를 넘겼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지역에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 충남 청양에선 토사가 주택으로 쏟아지면서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매몰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요. 또 청주시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3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차도에 차량들이 고립돼 있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괴산군에서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시집 와서 여태껏 처음이에요. 처음 겪는 일이야. 45년 만에 처음 보는 물난리예요. 접근 불가 일반인들은. 그래 119 구조대원들만 간신히 길을 찾아 들어가기 마비규환이지.
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인명 피해가 크다는 게 참 걱정입니다. 자, 구자홍 차장. 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상황 좀 집계를 해주시죠. 네. 지금 전국적으로는 30명이 넘게 지금 사망과 지금 실종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네. 이 경북도만 하더라도 오후 4시 30분 현재 16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지금 충북 오송의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차량이 당초에는 한 10여 대 정도가 고립된 걸로 알려졌습니다만 최근 확인된 것은 지금 19대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스에서만 8명의 승객 중에 1명만 구조되고 7명이 지금 실종 상태인데 그 실종된 그 차량이 10대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 차량 운전자가 지금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8명은 버스에서 빠져나왔고 안전하게 네. 나머지 이제 인원들을 찾고 있는데 물이 도저히 빠지지 않으면서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저쪽처럼 이렇게 거의 배를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물이 가득 들어 차 있는데 지하차도에 물을 빼야지만 네. 어쨌든 차량을 수색을 해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들어가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그 마치 강에 예. 수색 작업을 하듯이 이렇게 보트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이 범람을 하면서 도로로 이제 물이 그 들어찬 물이 지하차도를 이제 양쪽에서 깔때기처럼 한꺼번에 물이 몰리다 보니까 그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9대가 지금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인명 피해가 커질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 지역에 어제부터 많은 비가 왔고 며칠째 계속 내렸고 또 인근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아직 파악은 해봐야 됩니다만 양쪽 차로를 막고 지하차로로 차가 못 다니게 미리 손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했다라면 지하차도에 차량이 진입을 안 했을 거고 범람을 해서 저렇게 지하차도가 물로 가득 찬다 하더라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언제 범람을 했는지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범람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관계 당국도 손을 쓸 틈이 없이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서 이 범람을 했고 그 결과 저렇게 이 지하차도에 고립된 거지. 앞으로 사후에 이 원인은 좀 분석을 더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맹성 대표님. 비가 이제 많이 올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밤에 또 새벽까지 이렇게 많이 쏟아질 줄은 몰랐거든요. 이번에 구름띠가 어떻게 돼 있었길래 이렇게 충청과 경북 쪽에 피해가 컸던 건가요? 일반적인 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압계 흐름 자체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센 비구름이 들어와도 빠져나가기 마련인데요. 이 장맛비라고 하는 것은 이 남쪽에 위치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북으로 대립을 하면서 이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예. 이 동서로 빠져나가는 다른 기압비치와 다르게 수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게 일반적인 장마입니다.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 남쪽에 따뜻하고 더운 그런 공기와 북쪽의 공기의 대립이 굉장히 뚜렷하게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장마 전선상 주변에서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뭐 급기야는 100mm 가까운 시간당 강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비가 이들 지역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6월 25일 이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20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지금 이들 지역으로는 불과 3일 만에 많게는 400mm가 넘는 추가적인 강수가 또 기록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날씨 상황이 북쪽에선 또다시 차가운 공기가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한 비구름대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발달하는 이런 것들이 이들 지역에 좀 많은 피해를 야기했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이미 사흘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얼마나 오고 장마 전선이라는 게 정체 전선이라는 게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맛비를 뿌리게 되는데 오늘 서울 같은 경우는 비가 참 아직까지는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부터는 다시 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체 전선이? 물론 뭐 이 정체 전선이 하루 만에 중부지방을 올라오고 제주도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예. 다만 지금 현재까지 결국엔 중부지방까지 이 비구름대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는 남쪽에 위치한 덥고 습한 공기가 좀 힘을 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북쪽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비구름대가 뭐 오늘 밤사이에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는 2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추가로 예고가 돼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강수량 예보가 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수량 예보가 있고 그리고 월요일에 강수량 예보는 또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비의 원인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또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강수량을 이렇게 합치지 않고 예보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제주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비 예보가 계속 잡혀 있습니다. 추가로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지 알면 정말 좋겠죠. 예. 그런데 현대 기상과학으로서는 앞으로의 향후 72시간 동안까지만 구체적인 강수량을 알 수 있고요. 3일까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열흘까지 다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일단 비구름의 윤곽만 알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목요일 이후에는 제주도를 끝으로 비 예보는 없고 구름만 있지만 다음 주에 장맛비가 끝날 거라는 거는 사실 좀 예단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예.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이들 지역으로 또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7월 말까지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겠습니다. 예. 자, 구자홍 차장. 네.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 오송의 지하차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발생할 추가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저 경북 지역에도 지금 비가 많이 오면서 네. 물론 충북보다는 덜 왔지만 거기에 산사태가 나서 많은 주민들이 매몰되거나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천군이 특히 이제 산사태 피해를 좀 많이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산사태라고 하면 산에 이제 비탈이 가파라서 예. 비가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이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 지역을 일반적으로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분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 예상치 못했던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피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이 산사태 피해를 좀 많이 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북에서만 그 뭐 오후 4시 30분 현재 16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경북 도 당국에서는 이 피해자 구제에 지금 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 지금 자막으로 호우로 16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고 2명이 부상했다라는 지금 속보 자막이 들어와 있는데 이 숫자가 지금 2시, 3시, 4시를 지날수록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그 실종자들이 부디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오송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게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부산에서도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있었는데 구자홍 차장님 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게 2020년 그 집중호우가 벌어졌을 때 이 부산 초량 지하차도인데요. 예. 당시에도 저렇게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고립돼서 이 운전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에도 이 부산 동래구 지하차도에서 이 침수가 되면서 이게 2명이 숨진 일이 있는데요. 저렇게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양쪽에서 물이 들이닥치게 되면 이렇게 깔때기 효과 때문에 밑으로 푹 꺼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 워낙 저지대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저지대로 양쪽에서 물이 물밀듯이 이 밀려들게 되면 이 차량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고립돼서 이 피해가 커진다. 이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터널이 길다고 생각하면 빨리 밟아서 빠져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차량의 속도보다 물이 들어차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렇게 겉에서 볼 때 물이 보인다라고 하면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소영 대표가 보시기에는 이번 비가 현재로서는 충북과 경북에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 내일까지, 왜냐하면 지금 이미 거기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와도 산사태라든지 범람의 위기가 있단 말이죠. 오늘 밤에도 그쪽이 집중된다고 봐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 호우 경보 수준은 지금 충청도와 그들 지역 중심으로 경북 북부 지역이라든지 예. 전북 북부 그리고 강원 남부 일부 지역으로 내려져 있는데요. 구름 화면이 있으면 저 제작진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그리고 설명드리게.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지금 호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이 정체전성이 조금만 위쪽으로 북상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도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으로도 호우특보가 지금 확대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잠깐 비구름이 흩어지면서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해제가 됐다가 많은 지역으로 다시 확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밤 같은 경우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장맛비가 달라진 패턴이 뭐냐면 야행성비. 그러니까 낮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지면으로 받아들이는 열로 인해서
그 커튼과 같은 그런 역할, 그러니까 하층의 강한 비구름대를 좀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고온다습한 그런 공기들이 사실 상하 간의 어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하는데 야간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된 대기 속에서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말은즉 밤 동안에 야행성 구름으로 발달할 수 있을 만한 비구름의 강도가 강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중부지방으로까지도 오늘은 지금 송강 상태지만 많은 비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거나 갑자기 산사태가 덮칠 경우에 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취약 시간대이고 좀 응급한 그런 어떤 대피가 가능하기 좀 어려운 시간대이기 때문에 네. 좀 지금 이 호우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에 계신 분들은 밤에 좀 아무래도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 상황이라든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좀 특히 위험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맹 대표 얘기처럼 위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홍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친척집이나 이런 데 이동하셔서 밤을 새시는 게 범을 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부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집중호우 피해 관련된 영상과 사진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전해진 소식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쟁국의 수도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차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차장 나왔습니다. 네.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전격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현재까지 나온 사실 정보조차도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나 하여튼 외교안보 담당 기자들이 받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 지역인 이 이르피시를 돌아봤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리고 뭐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서 헌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계획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 있고요. 조금 전에는 또 하나의 이제 저 자료가 나왔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얘기를 좀 제가 드리자면.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에 돕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의 이 전격 방문 자체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깔려 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세계 정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있었고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있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맞습니까?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미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일본 정상들이 있고요. G7 국가들이 차례대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5월달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소위 말해서 막차를 탔다고 하죠. 예. 3월달에 전격 방문한 것이 마지막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상 중에 방문을 할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도 뭐 좀 거론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예. 자, 지금 한미일 정상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찾아서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요?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 이르핀시를 돌아보게 됐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아마 정상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 또는 내용과 관련된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사실 위험 지역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지역이 아니고 휴전 지역도 아니란 말이죠.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혹시 취재 기자들은 따라가 들어갔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 지금 이제 폴란드 순방까지만 지금 취재 기자들은 있고요. 예. 이번 전격 우크라이나 방문에는 취재 기자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죠. 예. 그래서 과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도 갈 때 비행기로 간 것이 아니고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맞습니다. 차량 예. 또는 열차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잖아요. 물론 네. 그리고 직전에 러시아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아주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고 뭐 몇 시간에 걸쳐 들어갔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게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방문을 끝나고 나와서 예. 이것들이 이제 혹시 얘기하는 그 엠바고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 이런 예. 것들이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걸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제한된 정보 안에서 이 윤 대통령의 방문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이제 분석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좀 완결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방문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요 방송 전에 뭐 외교안보 관련한 이 전문가들한테 제가 좀 여쭤봤는데, 예. 물어봤는데요. 이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뭐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뭐 북중러가 이렇게 뭉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한미일이 굉장히 공고한 이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도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북중러 한미일 얘기를 하셨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서 만났고 네. 또 러시아에 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서 친구 이런 동맹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단 말이죠. 예. 결국 그러면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신냉전,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가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우크라이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고서도 이렇게 나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해석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나토 정상회담이나 아세안 플러스 3 같은 이제 외교 빅 이벤트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북한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 이 북중러와 이 한미일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대립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를 정의를 위한 성스러운 위협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내리기도 했고요. 예. 시진핑 주석은 이제 3월달에 그 사흘간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고 최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한테 10월달쯤에 좀 방문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는 등 이 북중러도 굉장히 한미일 못지않게 굉장히 공고한 이 예.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차장, 저 화면에 있는 게 젤렌스카 영부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저때 그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에 내한했을 때 그때 그 우크라이나 방문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예, 뭐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 뭐 일본 TBS 방송이 5월달에 그 일본 히로시마 G7 이후에 자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한다 뭐 이런 이제 보도를 내곤 했었습니다. 일본은 그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보도 나온 거예요? 예, 몇 달 달인데.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거의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해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일본의 한 소식통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당시 G7 때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G7 때 한미일이 이제 당시에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정상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조금 교감을 뭐 하지 않았냐 이런 해석을 이제야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구자원 차장. 그러니까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의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예.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왔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요청을 했다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 우크라이나에 기회가 되면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피력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예.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이 방문은 굉장히 국제적인 연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대한민국이 가장 최일선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을 한미일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까지도 북핵은 우리 국제 연대를 통해서 막아야 될 위협이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한국도 나토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대응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이 또는 외교적 지평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정욱 변호사. 이게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이 떠오른 게 있습니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도 12월에 프랑스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지금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술을 돌려서 이라크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때는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전쟁 중은 아니었어요. 아, 예.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간 거는 최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근데 그 야당이요. 옛날에 이해찬 대표가 옛날에 그 5월 26일입니다. 아산에서 특강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없는 나라로서 땅은 비옥하여 주로 농사나 지으면서 우리 물건을 사가야 하는 나라다. 우리와 무관한 이런 게 전쟁터에 왜 끌려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찬 대표가 비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야당이 아주 좁은 국제 인식이 상당히 좁은 안목이다.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나라가 40여 개가 넘어요. 예. 그럼 이게 우리 6.25 때 도와준 16개 나라는 그럼 이게 뭐 우리한테 바라고 도와준 겁니까? 우리가 이게 그 자유라는 거는 국제사회가 연대해야만 전체주의 독재를 끝장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이번에 방문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고 네. 저는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야당도요. 이런 거는 이게 정말 칭찬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여러 가지로 이게 위험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외교는 여야 간의 정쟁의 대상이 안 된다. 저는 이게 아주 잘한 거고 야당도 이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봅니다. 예, 아직 야당의 발표나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방문이 우크라이나의 전격적인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걸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비판할 것이 있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범 차장. 네. 어제부터 이제 폴란드에 가서 굉장히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를 해야 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가서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5월 달에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에 따른 뭐 200억 달러, 약 25조 원이죠. 그 재건 프로젝트와 320억 달러, 약 41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사업, 요걸 합치면 우리 돈 약 6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하겠다라고 하는 뭐 기업들 삼성물산, 현대건설 아주 굴지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이제 북한도 지금 뭐 러시아 재건 사업에 뛰어들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후 재건의 남북이 양국의 공동으로 뛰어든 진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의 저의 육성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였습니다.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Nowoczesny sprzęt obronny dla naszych żołnierzy w Korei, ale że przede wszystkim także ten sprzęt będzie produkowany w Polsce. Na tym bardzo nam zależy. 네,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66조 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66조 400억 원이 되고 1조 전체는 1,200조 원인데 그중에 한 5.5%를 우리가 재건 사업에 투자를 해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도 이라크 부대 방문 얘기를 잠깐 꺼냈었는데 당시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이라크에 추가 파병 가는 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고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부대를 방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판했던 지지자들도 상당히 좀 그 환영의 메시지를 보였고 실제로 그 국민 어떤 지지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이라크의 경우에는 파병을 두고 굉장히 찬반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예. 군 통수권자가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대통령이 왔다. 이런 메시지가 장병들뿐만 아니라 장병 가족 그리고 많은 이 군인 가족들에게 위안을 줬고 예. 대한민국의 어떤 이 높아진 국격을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졌었는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도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좀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연대를 지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핵을 우리 대한민국 힘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그 지금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런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서 국제적 연대의 폭을 넓히고 왔다. 이제 이런 인식이 생긴다라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범 부장, 네. 좀 더 들어온 속보가 좀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예. 이 뉴스톱10을 준비하면서 이 소식이 4시가 넘어서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부랴부랴 준비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까지가 지금까지고요. 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게 될지 저희가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자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갔었는데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디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뭐 포탄이 떨어져 있고 사상자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이게 정말 그 소위 말해서 팔로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최고의 이슈는 뭐냐면 지난주에 나온 바와 같이 이제 미국이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악마의 무기인 집속탄 지원을 전격 발표했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한 다음에 자,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요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살상 무기를 제외한 뭐 방탄조끼 같은 군수품까지는 지원하고 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정말 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 요 이제 논의가 이제 다음 스텝에 나오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학살이나 이런 인력이 많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 방어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된 건 아니라는 말씀. 예, 아직까지 오늘 그럼 정상회담에서 그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까? 예, 뭐 그거는 뭐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 대통령이 4월달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공동성명에 정치와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요 문구가 들어갔는데 안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하기 나름인데 그 직전에 이제 미 MBC 방송 인터뷰에서 자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암시도 좀 남겨두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던 김건희 여사가 현지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매체를 통해서 옷가게 앞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해당 매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영부인 50대 스타일의 아이콘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가고 있는데 저게 인터넷 매체에 실린 사진과 기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번역을 해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한국 영부인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에서 쇼핑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수행원들과 함께 문 앞에 서 있는 저 사진 한 장과 함께 또 다른 수행원들 여러 명과 밖에서 걷는 모습도 사진이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보면 저희가 번역을 해놨죠. 김건희 여사 한국의 영부인 50대의 스타일, 그다음에 유명한 장소에서 쇼핑.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굉장히 국내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영부인의 행보 그리고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동선으로 평가하기는 아쉽고 또 국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실업급여 이 수혜자들에게 실업급여다. 달콤하게 돈만 타간다라는 취지로 명품 선글라스를 타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굉장히 폄훼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해외에서 공식적인 행보를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그것도 명품 편집샵을 또 해외 언론에 따르면 5곳을 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박수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있고 궁극적인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은 인력과 또 자금이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의 어떤 동선도 공적인 기록상 남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제2부속실 자체
자체가 없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가 어떤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아예 통로 자체가 없다라는 말과 진배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2부속실 만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호객 행위를 계기로 그 매장에 들렀다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십시오. 예, 지금 집중호우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소개해 드린 후에 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당국이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에 최소 19명이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9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빨리 빠져야지만 저 인원들을 구조해낼 수 있을 텐데 앞으로 구조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하게 구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거 민주당이요. 지금도 이게 기승전, 김건희 이런 게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명품을 이렇게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요. 산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지금 해명 그래요. 다음 날에 대표단 중에 누가 넥타이는 하나 샀대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아주 이게 고급 비싼 명품도 아닙니다. 여러 개 있는데 한번 둘러볼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엄청나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비난의 십자포를 퍼붓고 있는 이게 문제고요. 그러면 이게 김정숙 여사는 보세요. 청와대에 옷장이 몇 개입니까? 옷장이 18, 19개인가 옷장이 놓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전에 거니까. 그건 기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빠빠하던 신권 있잖아요. 관봉권 돈으로 이게 구두 산 거, 또 한복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전 정권을 안 돌아보고 김건희 여사는 이게 뭐 본인 돈으로 싼 거 하나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산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둘러본 것만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거는 저는 이게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계속 악마시키려고 이렇게 부당히 공개하는 이런 행위라 봅니다. 제가 전 김정숙 여사의 영상은 준비 안 했고요.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민주당에서 관련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명하라고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어이없는 변명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쇼핑할 의사가 없었는데 상인의 호객 행위 때문에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상인이 10여 명의 경호원을 뚫고 영부인에게 호객했다니 그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변명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에 화가 난 국민의 짜증 지수만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해명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자, 해명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한 건 맞다. 근데 물건은 사지 않았다. 들어갈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게 인물이 호객했다. 이 뒷부분에 가게 인물이 호객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실의 공식 반응은 아니고 다른 매체에 보도됐던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공식적인 해명은 가게 간 건 맞지만 구경만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강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주 우리 김건희 영부인께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죠. 우리 국내에서는 아주 청렴한 듯 서민지향적인 듯 에코백 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정작 리투아니아라는 외국 가서는 저 명품샵 5군데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해명도 웃깁니다. 16명의 경호 인력이 갔지만 그 한 명도 일반인은 출입을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구경만 했다. 뭐를 산지도 모른다. 이거는 누가 봐도 웃을 일 같고요. 이거 어떤 물품을 샀는지, 샀으면 어떤 개인 비용으로 샀는지, 누구 비용으로 샀는지도 좀 밝힐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여당은 금방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죠. 전 정부 문정군 탓만했어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수없는 공격을 했는데 이걸 똑같이 대자비처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분명히 소송까지 해서 그분들은 밝히라고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명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것이 있으면 대통령실에서 공식 해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놓고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장관 발언도 있었는데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학적 증거도 없이 과학자들이 만든 이 보고서를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만능입니까? 과학이 미래 100년, 200년 후에 해양 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IAEA를 못 믿겠다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 없는 억식으로 해양 방류에 반대만 하고 국민의 불안, 불신을 조장하는 것, 이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IAEA의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과학적 근거는 인정하자는 정부 여당과 못 믿겠다는 야당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자, 뭐 설명을 드릴까요? 알프스에 대한 검증도 IAEA 보고서에 없다. 이런데도 보고서를 믿냐? 국민의힘에서는 방류를 반대할 수는 없는 거다. 국제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자, 구장훈 차장, 네. 조금 전에 과학이 만능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과학이 물론 만든 건 아니죠. 100년, 200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하경 의원의 그 지적이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단지 그냥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라,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류를 저지해라, 이렇게만 요구를 하고 계신데, 실제 지금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는 가장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인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그 방류 기준에 부합한다라면 방류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국제사회 여론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것도 야당에서만 지금 저렇게 강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과연 IAEA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보고서를 검증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과학자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보완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한다라면 현실성이 있겠지만 그 보고서 자체를 난 못 믿겠다, 근데 이렇게 간다라면 이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저건 지루한 이 공방이 계속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하경 의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물질이 200개고요. 방금 장관께서 이야기한 60여 개는 도쿄 전력이 파악한 물질이겠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과학적이냐 아니냐 따집니까?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것은 과학적으로 괜찮다 그러고, 후쿠시마사 수산물은 국민이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수입 안 하겠다 그러고, 어디가 맞습니까? 어디가 뭐 선택적 과학이에요? 네, 저 환경부 장관이 화학 박사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하경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200년 뒤를 어떻게 알겠느냐, 책임질 거냐, 이렇게 추궁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하경 의원께 묻고 싶어요. 지금 이게 200년 뒤가 아니고 우리 어민들이, 우리 횟집이 피해보고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게 당장 횟집이 매출이 줄고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이 위험,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괴담을 퍼뜨리면. 저는 이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지금 위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은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가 아니면 전부 이게 깡통 보고서야, 백지야, 제대로 이게 정치 보고서야, 이런 식으로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사드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미리 결론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것만 인정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거는 전부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IAEA 보고서를 11개 나라가 참여했고, 그 중국도 참여하고 우리도 참여했잖아요. 그리고요, 이미 유럽은 이게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수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부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전 세계가 IAEA를 신뢰하고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게 유독, 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장기적으로 이게 해제를 검토해봐야 된다. 이게 국제 규범이다. 저는 이를 보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의 정서상 수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비판하면 우리도 이게 G7에 준하는 선진국가 아닙니까? 이제 좀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 의해서는 좀 우리나라와 그 오염수가 도착하는 시간의 시차도 있고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중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수 있고 또 수산물의 위협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산물은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야당 의원들이 한 2차례에 걸쳐서 일본에 갔지 않습니까? 네. 이 오염수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러.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방일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반대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제사회에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폄훼할 수는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IAEA 보고서는 물론 국제사회에 신뢰받은 기관에서 낸 보고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정밀하게 검진이 된 것인지 따져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처럼 나온 직후에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찬찬히 봤더니 알프스의 성능 검사, 왜냐하면 알프스를 거쳐서 이 다핵종 위험 물질들이 제거된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의 성능 검사가 빠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제기 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상 유례가 없기 때문에 과학계에서도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30년 동안 무려 이 오염수 처리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는 겁니다. 일본의 최종 보고서, IAEA 보고서도 일본의 최종 보고서를 사후 검토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일본의 최후 보고서에서도 어류 농축 개수, 그러니까 이 오염 물질이 어류에 축적되는 그 지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 시점에서 측정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IAEA 보고서에도 빠졌죠. 그렇다면 방류만이 제1의 대안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5가지 방안이 논의됐거든요. 그중에 제일 일본의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게 직접 방출이었던 겁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엄호만 하는 것이 국민 설득에 가깝게 가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제목 보실까요? 돌아온 일타 강사 승부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얘기고요. 전남 찍고 제주간 까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두 원희룡 장관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아직까지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두 사람의 행보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묻지마, 기승전, 김건희 특혜 이렇게 몰고 가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 정치 공세, 거짓 선동, 그동안은 먹혔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특히 원희룡 장관 하에서는 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쇠고기니 싸들어먹어서 온갖 괴담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질릴 만큼 질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거 이제는 안 통합니다. 네, 원희룡 장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있고 또 정치인처럼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끝장 토론하자, 또 김동연 경기지사와 한판 붙자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희룡 보통 국무위원들은 저렇게는 안 나오는데 정치인 출신이라서 그런 겁니까? 네. 저는 원희룡 장관 뭐 정치하시는 거 한 20몇 년 지켜봤는데 이번이 가장 원희룡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원희룡은 상당히 좀 뭐 조용하고 합리적인 정치를 해왔다라면 이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승부수를 좀 던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지금 주무장관인 이 그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의혹의 당사자가 지금 영부인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정치 공세에서 밀리게 된다라면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용산 그리고 정권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관직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고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것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는 만약 원 장관의 승부수가 통해서
국민들이 원장관이 맞았다 이런 평가를 한다라면 정치인 원희룡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벌써 대권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대권 멀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원장관이 저렇게 승부수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원장관의 해명이 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라면 정치인 원희룡의 앞길도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승부수는 던져졌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요즘에 일타 강사 정부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킬러 문제 내지 말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요즘 원희룡 장관은 과거의 대선 때도 또 지금 이 정치 국면에서도 일타 강사로 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대장동 일타 강사로 변신했던 모습 그 당시 발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답변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해서 명백한 거짓말이 나오면 바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바로 고발하게 될 겁니다. 현행범 체포로 이재명을 감옥으로 압송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옆집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정화 운동의 대드라마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굉장히 발언이 많이 셉니다. 어쨌든 원희룡 지사의 제가 프로필을 잠깐 준비해봤는데 3선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제주도지사를 2번 했고요. 뭐 이 밑에 있는 거는 학력고사 수석이고 사법시험 수석 합격 뭐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으로 한때 많이 불렸었습니다. 돌아와서는 국토부 장관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이제 강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 최근 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하겠다, 장관직 걸겠다, 정치 생명 걸겠다, 이재명 대표 한판 붙읍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의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본인께서는 삼선 국회의원의 제주지사 대선 후보까지 지내셨는데 모든 언론의 주목은 같은 국무위원 한동훈 장관한테 가 있으니까 이래서는 당내 입지를 굳히기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당내 강경 세력들에 대한 확실한 표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대권 후보까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당대표일 때 좀 척져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를 악마한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내세워가지고 이 발언은 완전 용산에 대한 나 친위 부대입니다. 호위무사입니다. 다음 저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원희룡 장관 그 집무실 앞에는 화환들이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화환을 보내고 있는데, 네, 장관님 힘내세요, 굳세어라 원희룡. 아마 이 화환들을 보면서 원희룡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궁금해지는데, 사실 야당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이런 여러 가지 강경 발언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요 인물도 아니고 천방지축 까불다 다치겠지요. 원희룡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태양. 거기에 이제 돋보기거든요. 그런데 제2의 한동훈은 종이에요. 태양이 돋보기를 총하면 종이는 타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제2, 뭐 짝퉁, 모조 이런 거는 사체 발광이 안 돼요. 한동훈 지지자들의 일부가 원희룡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늘의 그늘이고. 자, 원희룡 장관의 여러 가지 행보를 놓고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지켜보면 될 일이고요. 자, 원희룡 장관과 비슷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국무위원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시작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것은 전라남도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역민과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단순하게 누굴 처벌하는 기관뿐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기본 임무거든요.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제목을 달기는 독설 한동훈이 달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에 올라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광폭 행보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제가 사회부장 할 때 여러 가지 보도자를 많이 했는데 본인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 행사 자료를 많이들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자,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는 정치인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었는데 요즘의 목소리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렸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같아야 한다. 굉장히 이게 유하게 변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그 어떤 정치인의 앞날을 이렇게 예측해 보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메시지를 내는가. 예. 이게 네 가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상당히 총선, 더 나아가서 대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자, 첫째, 전라도에 1박 2일로 갔죠. 그런데 물론 이민 문제죠. 예, 현대사무중공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민 문제가 전라도만 있습니까?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강원도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호남을 갔을까? 바로 이게 그 호남에 가서 우리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여와 야가 없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정도의 통합 메시지. 국가 지도자급이 아니면 내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도 이게 상당히 정치 행보로 보이고 그다음에 4.3도요. 이제까지 4.3은 진보 진영의 아젠다입니다. 저렇게 진보 진영에서 이슈화시킨 거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진짜 이게 검찰은 억울한 사람, 죄 있는 사람 벌 주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 무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또 검찰의 임무입니다. 예. 그래서 직권으로 재심 이걸 이게 하고 있고 9명 거기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걸 보면 이게 뭔가 중도 외연 확장 그러면서 이게 통합 메시지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당하고 국회에서 막 논쟁하다가 이게 야당 의원들 실수해서 이렇게 막 떠고 이랬잖아요. 거칠게 설전을 벌였잖아요. 예. 이제는 이게 통합이나 중도로 가는 게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뉴 한동훈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게 정치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거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조금 전에 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마약 정치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마약 정치요? 정치가 끊기 힘든 마약 같은 거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새로 만드신 신조신가 보죠? 박 장관님께서는 저랑 이제 그 법사위에서 자주 뵙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다음날 무슨 뭐 저 친한 라디오 방송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오거나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날 때 발언은 굉장히 셉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넘은 혐오를 사실 감추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정무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뭔가 톤 다운되고 이 호남 지역을 들르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지역민과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다. 이건 법무부 장관의 워딩은 아닙니다. 더 큰 정치적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이런 워딩을 본인 입을 통해서 지역의 동선을 가져가면서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보수의 어르신들도 한동훈 장관은 정치할 묻긴 아니다. 뭐 윤여준 전 장관이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확장성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체포동의안이 다시 한번 또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도 있고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현안과 관련해서 언급할 사안이 있을 텐데 그때 또 어떻게 이 발언을 하는지 그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민주당과의 협체 가능성은 열어두고 이야기할지 그 여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래 정치적 미래를 가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지 또 총선을 넘어서 국회의원의 뜻을 넘어서 대권에 도전할 뜻이 있는지
이거는 한동훈 장관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9번째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자, 어제는 김문기 전 처장, 난 김문기 전 처장을 잘 모른다 라고 했어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그 김문기 전 차장의 아들과 첫 대면이 있었습니다. 어제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문기 씨 유정 나오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문기 가족에게 따로 연락하라고 조치하신 적 없으세요? 오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실 예정이실까요? 이재명 씨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없으실까요? 계속 아버님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자, 모른다. 아니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저께 김문기 씨 아들이 이재명 씨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후 김문기 씨 아들의 증인석에 착석할 때 힐끗 쳐다본 것 빼고는 계속 시선을 이제 피했다고 합니다. 이게 알았다 몰랐다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게 재판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의 증거만 가지고도요. 알았다는 거는 이게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저는 어제 김문기 씨 아들이 나와서 결정타를 날렸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요. 네. 기존의 증거는요. 요트를 둘이 탄 거. 그다음에 이 골프를 같이 치고 운전한 거 카트. 예. 그다음에 이 공청회에 참여한 거. 그리고 이게 표창장 준 거. 대면 보고한 거. 직접 전화한 거. 기존에도 이게 차고 넘치죠. 그런데 어제 나와서요. 뭐라고 증언했냐? 전화를 이게 얼마나 많이 했냐면 밥 먹다가도 전화 오면 받고 밤중에도 오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전화가 오고 시도 때도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신한테? 본인이 목격했다는 거죠. 목격을. 그리고요. 옛날에 2018년에 여권 만들러 갔더니 아버지가 이게 또 대면 보고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이게 진술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도 처음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 하려 할 때 이모 성남 아트센터 사장 있잖아요. 이분이 기자회견을 만료했다. 이런 게 증언도 했고요. 결국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왜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아버지를 잘 알면서 모른다고 여러 차례 했을까? 이게 바로 자충수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대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을 한 거죠. 저는 이게 결정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잠시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소식 몇 분간 진행이 될지 그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이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소식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그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이게 알았다 몰랐다. 재판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5번 정도 했는데 이 결론은 언제쯤 총선 전에 나겠습니까? 사실 그러기도 어려워 보이고요. 왜냐하면 양측이 부르겠다는 증인만도 거의 뭐 100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빨리 끝나진 못할 겁니다. 물론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걸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게 훈시 규정에 좀 불과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김문기 씨 아들의 증언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전문 형태입니다. 전문 형태는 원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특신성, 그러니까 특히 신빙할 만한 사안에서 이 발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재판부가 인정하면 이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기술적인 판단 부분도 남아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과연 이 이슈가 언제 결론이 내려지게 될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톱10 마지막 뉴스에선 멋진 청년 한 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 반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열차 안입니다. 누군가 좌석에 토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휴지로 닦고 또 닦습니다. 맨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옆에 휴지가 저렇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려는 승객을 여기 뭐 묻었으니까 다른 좌석에 앉으세요 라고 안내하고 본인이 거기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여성이 감동받아서 SNS에 영상을 올렸고 서울교통공사가 수소문 끝에 이 청년을 찾아서 저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상을 줬습니다. 20대 대학생 김모 씨입니다. 수상 소감 들어보시죠. 눈앞에 보여서 제가 치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가방에
휴지나 물티슈도 있었어서 그냥 다른 분들이 피해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냥. 예, 사람들은 이 청년에게 6호선 천사 청년이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전국 비 피해 상황과 대처 요령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톱10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